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애플 최후의 날. 2. 삼성의 황금기회. 3. 전체 시장을 일소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 애플. 중국과 유달리 친한 모습을 보였던 애플의 추악한 진실이 최근 밝혀졌는데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애플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애플이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 주요 거점에 자리 잡은 애플 매장에서 철거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죠.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파산하면 삼성전자가 애플을 인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띠비가 갈리는 애플과 삼성. 급박하게 돌아가는 IT 업계에 대한 소식을 오랜 친구로 붕호. 중국인들이 애플의 현 CEO 팀 쿡을 부르는 별명입니다. 친구보다 더 나아간 단계를 의미하는 오랜 친구는 중국인이 각별한 애정을 보일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글로벌 CEO들 가운데서도 중국은 특별히 애플에 대해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단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팀 쿡은 자주 중국을 방문했고, 그 결과로 팀 쿡은 오랜 친구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외국인이 되었죠. 알고 보니 중국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바로 중국을 위해 애플이 엄청난 돈을 비밀리에 투자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미국 언론 매체를 통해 밝혀진 이 소식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2016년 중국을 방문한 팀 쿡은 2,750억 달러, 한화로 약 323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약을 맺었는데요. 5년의 계약 기간을 두었으며 이후 1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었습니다. 팀 쿡과 애플 고위 관계자가 중국 관리들과 비밀리에 접촉. 애플페이는 물론이고 앱스토어에서도 애플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비밀 협약을 맺은 것이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1250단어 분량의 합의서가 체결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지나치게 중국 정부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애플의 행보에 대해 많은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난 홍콩 민주화 운동 시기 때도 애플은 중국 정부 편을 드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불타올랐던 시기, 경찰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 지지자는 비밀리에 홍콩 맵라이브 크 맵 라이브라는 앱을 개발하게 됩니다. 홍콩 경찰들이 어디에 출몰하는지 알려주는 앱이었죠. 그러나 애플은 공공의 안전 위협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근거로 홍콩 맵라이브를 애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막았습니다. 홍콩 맵라이브를 중국의 관영 언론인 인민일보가 비판한 직후 벌어진 일이라 애플이 중국 정부에 충실한 개가 되었다는 비난이 속출했죠. 하지만 애플은 홍콩 맵라이브 삭제 방침을 끝까지 고수했고, 압도적인 시장 위치로 반발하는 세력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뒤에는 중국 시장에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달콤했던 중국 돈을 애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팀 쿡 CEO가 스티브 잡스에 이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애플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것도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2011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하며 2년을 이어갔죠. 그는 알려진 것만 해도 9번이 넘도록 중국 출장을 빈번하게 다녔습니다.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중국 고위 관료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중국 지역 정부당 서기들과 만나며 애플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죠. 상하이의 시위원회 서기는 애플은 혁신의 대명사이자 가장 인상 깊은 기업이라는 평가를 남길 정도로 중국 전통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투자는 물론이고 공급망에서도 스티브 잡스 시절 노예로 여겼던 중국 시장을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간주해 전면적인 투자를 할 정도였습니다. 베이징에 애플 R&D 센터를 지었고, 이어 상하이와 수저우도 지을 예정이죠. 애플 생산 라인을 중국 해안 도시로 옮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올랐고 성장을 거듭한 끝에 올해 말 시가총액 2조 8,0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한 애플이 시가총액 3조를 넘는 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렇기에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비난이 있어도 애플은 꿋꿋하게 중국과 손을 잡았고 미국 정부의 비난을 감수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게다가 중국 스타트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중국과 가깝게 지냈죠. 이를 못마땅하게 바라본 미국 정부는 애플에게 여러 번 경고를 남겼고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더는 애플을 봐줄 수 없게 된 미국 정부는 애플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앱 이용자들에게 인앱인 앱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걸 막은 애플의 금지 조치가 반경쟁적이라 판결. 개발자들이 앱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도록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아이폰 유저들은 앱을 이용하려면 애플의 앱스토어를 무조건 이용해야만 합니다. 결제 역시도 애플의 결제 방식을 따라야 했고 독점적 위치를 누린 애플은 앱에 가중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부당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미국의 게임사인 에픽게임스는 애플의 행위를 반독점 행위라 비난. 법원에 진정을 넣었고 오랜 실랑이 끝에 미 법원은 에픽게임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이번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면서 반독점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플랫폼 기업인 구글과 애플을 향해 규제의 칼을 뽑았죠. 미국 연방법원 역시 한국의 판결에 동의하며 애플에게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당연히 애플은 이에 반발하며 항소를 한 상황. 하지만 미국은 애플을 제재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고 이를 위해 반독점법이라는 칼을 꺼내 들며 애플을 향해 위협한 것입니다. 미국 법체계에서 반독점법은 굉장히 강력한 법 조항으로 전통적으로 미국은 어떤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라도 하면 어떤 기업도 한순간에 여러 기업으로 분리됩니다. 석유왕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은 이 반독점법에 의해 희생된 기업으로 유명하죠.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스탠더드 오일은 석유를 기반으로 각종 사업들을 흡수 합병한 끝에 거대 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석유와 상관없는 각종 계열사를 거느리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스탠더드 오일이 가장 강력했을 때는 미국 석유 시장의 88%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반독점법을 발동해 스탠더드 오일의 철퇴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34개의 기업으로 쪼개지며 강력했던 기업은 한순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방송 산업을 독점했던 MBC도 반독점법의 철퇴에 자유롭지 못했죠. 그러지 않아도 IT 기업들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미국 정부가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애플을 곱게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번 독점을 견제하는 판결 역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가 나서면 애플은 순식간에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반독점법에 걸린다면 애플은 무수히 많은 회사들로 쪼개져 이전과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최근 애플 견제에 나서며 애플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위원은 애플은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악용, 경쟁 음악 스트리밍 업체에 불이익을 주며 경쟁 구조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의 독점금지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만약 유럽연합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추정액만 따져보면 3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애플은 당연히 유럽연합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애플의 독점에 호의적이지 않죠. 더군다나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유럽 국가들도 좋게 보지 않는 상황. 애플은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반면 애플의 경쟁자인 삼성은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시장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애플까지도 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백악관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미국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협의를 마쳤죠. 테일러시는 삼성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했는데요. 30년간 최대 90%의 재산세를 삼성전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것이죠. 게다가 미국 연방의회도 반도체 관련 법을 통해 보조금 혜택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앨버트 텍사스 주지사와 존 코닌 상원의원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만나 테일러 씨에 유치할 수 있도록 로비를 펼친 건 역시 주요했다는 분석인데요. 덕분에 삼성전자는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미국 내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전폭적인 투자에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를 밀어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생산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는데요. 외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초대되는 행보를 보였죠.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하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직접 언급, 향후 미래 산업의 쌀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삼성전자가 미국의 사업은 물론 투자를 늘리게 되었죠. 경쟁자인 애플은 중국과 가까이 한 탓에 미국 정부의 눈밖에 난 상태에 삼성전자는 미국의 확실한 지원을 받게 되어 격차를 좁히고 있죠. 향후 애플이 분해될 경우 삼성은 단숨에 애플을 제치고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애플은 지금이라도 중국을 포기하고 미국의 편으로 돌아서게 될까요? 아니면 중국에 돈을 잊지 못해 지금과 같은 행보를 계속 보일까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기업 및 해외 기업들이 속속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하자 반도체에 대한 모든 것을 움켜쥔 듯이 고무되어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의 MIT는 예측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MIT는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서 원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고 하면서 반도체 지원법이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옥성 투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해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 인력 확보 같은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과 외국 업체에 의지하는 한 미국 내 반도체 발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장밋빛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는 한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 시야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35개 이상이 미국 및 해외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며 2천억 달러 약 252조 6천억 원 투자를 약속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제조업 투자라고 NYT는 보도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텍사스, 애리조나, 뉴욕 등 16개 주주에서 23개, 신규 칩 공장 준공 및 9개 공장 증설, 업계의 장비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투자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투자권은 대부분 연방과 주정부의 지원금에 우선 무게를 두면서 얼마의 지원금이 나오면 그에 더해 투자하겠다는 것이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확장 계획이나 관리 비용이 투입되는 것까지도 새롭게 투자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에 대규모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편승하겠다는 그 뒷면을 자세하게 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칩 어반도체 전쟁을 출간한 미 터프츠대 크리스 밀러 교수는 MIT에 직접적으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에도 반도체 자립을 달성하는 데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미국 내 공장이 가동되더라도 이들 공장에서 최첨단 반도체가 생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내 생산을 뒷받침할 인력도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안을 내놓았습니다. 시아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생산기업 및 공장에서 27만 7천 명의 반도체 인력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지만 NYT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공장은 기술자 및 화학공학과 같은 분야의 숙련된 과학자가 필요한 것이지 아무나 고용해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당장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자 및 엔지니어 부족이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고충을 토로한 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국 반도체 자급자족 노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고 NYT는 꼬집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투자하는 돈이 68조 원이라고 하면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라고 하는데 한국의 2개 기업이 투자하는 수백조 원의 비용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68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이는 한국에서 투자하는 10조 원 정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워낙 미국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연봉으로 1억 원을 받는다고 하면 대단한 고액이라고
하지만 북미에서 특히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연봉 8만 불 정도는 웬만한 직장인이 받는 금액입니다. 한국에서 연봉 1억 원을 받을 정도의 고급 인력 정도 되면 미국에서는 수십만을 정도 되고 밀리언 정도의 봉급을 받는 임원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잡는 예산이나 집행 비용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에서 1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은 100조 원을 책정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68조 원 결코 큰돈이 아닙니다. 한편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전자제품의 출하가 급속도로 하강하고 재고가 쌓이자 끄덕없다고 자만하면서 가격을 올해 상반기에 또 인상하려고 했던 TSMC마저 가격을 동결하고 일부는 가격을 다운시키는 등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반도체 겨울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곧바로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디바이스 구매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타임스는 2023년 1분기에는 공장 가동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현재 재고가 최고치에 달해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감소하고 이후에도 추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의 상위 10대 고객인 엔비디아, AMD, 미디어텍 등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재고가 쌓이고 있고 주문 취소와 지연 계약 파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6, 7나노 공정 수요는 절반가량으로 하락하고 5나노 이하 생산 라인 가동률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2분기에도 저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TSMC는 수요가 크게 줄며 매출이 줄자 그에 대한 타겟책으로 주요 팹리스들에게 또다시 가격을 인상하고자 했습니다. 라인2맥 등 외신은 TSMC가 2021, 2022년에 이어 2023년 파운드리 가격을 또 올리려고 한다는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TSMC는 저가격의 애플과 엔비디아에 5-6% 정도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고자 시도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의 가격을 들어 즉각 반발하면서 TSMC는 결국 가격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TSMC 대응에 비해 삼성전자는 당분간 파운드리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 파운드리는 견조한 수요가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증장기 시장, 글로벌 거래 수요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반도체 업계의 현황이나 반도체 매출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생산을 줄이거나 구조 조정토 없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인 3나노미터 공정 안정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EUV 극자에선 노광 장비의 수를 비합적으로 뽑힐 열세 중 하나로 언급되는 핵심 장비 펠리클이 올해부터 삼성전자 최신 공정의 테스트로 적용되면서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투과할 90%를 뛰어넘어 경이적인 94%를 도로 연구 개발에 투자해온 SNS텍은 현재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요구 사양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의 밝은 관계자는 펠리를 양산을 위한 공장 설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장비 발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SNS텍은 삼성전자가 투자한 소부장 협력사 중 가장 많은 자금을 유치한 기업으로 2019년부터 EUV 시대 전환에 맞춰 EUV용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펠리클이란 반도체 회로가 새겨넣은 유리기판 즉 포토마스크에 총미세한 먼지가 붙지 않도록 보호하는 얇은 필름을 지칭합니다. 호흡을 하면서도 미세먼지나 해로운 물질을 흡입하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EUV 공정에서 펠리클의 유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EUV 노광 공정은 매우 섬세한 과정인데 특히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마스크의 오염이 수울 저하의 큰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마스크의 가격이 개당 수억 원을 넘나들기 때문에 투과율이 높은 펠리클을 사용한다면 수울 자체를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EUV 장비는 미세한 파장의 빛이 거울에 반사하는 원리로 회로를 그리기 때문에 빛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펠리클의 투과율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광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0%가 아닌 펠리클 투과율의 한계를 깬 90% 이상을 주문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은 아직 어떤 반도체 기업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SMC도 낮은 생산성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80%대의 투과율을 가진 펠리클을 사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협력사가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을 적용할 경우 TSMC와의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주원료인 리튬 가격을 폭등시켜 갑질을 해오던 중국이 최근 한국에서 나온 역대급 뉴스에 멘붕이 빠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외신들도 이제는 한국 기업에게 펄펄 매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기술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틀 사업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한국.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스마트폰 등 소형 배터리에는 리튬이 30g,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는 36kg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중국산 리튬 수입 대상국 1위에 올랐고, 파란색 일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의존도는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틀은 칠레 등에서도 일부 수입하지만 약 84%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의존도가 65%였다면 현재는 20%나 더 높아진 것입니다. 리틀에서 제2호 소수 악몽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리튬은 양극재 제조 원가의 50% 이상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제 리튬 가격이 1년 새 4배 정도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캐틀 등이 LFP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탄산 리튬은 톤당 1억 원을 넘겼고, 한국 업체들이 NCM 배터리를 만들 때 쓰는 수산화 리튬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산화리를 수입 금액은 지난해 대비 470%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국은 올해 1월까지 21억 달러 약 3조 원어치의 수산화 리튬을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16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84%까지 높아졌다며 초롱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기후변화나 정치적 갈등은 리튬 조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리열 가물과 정전으로 리튬 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스촨성 공장이 폐쇄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바도 있습니다. 즉 사우디가 석유를 감산해 가격을 몰리듯 중국은 전력난을 핑계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600만 대로 예상되고 있어 자국 내 우선 공급 분위기에 따라 리튬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리튬 정제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다른 광물보다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정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 우려가 크기에 인허가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리튬 매장량이 가장 큰 국가는 칠레로 41%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호주가 25%, 중국은 7%에 불과하지만 정제는 대부분 환경오염 규제가 느슨한 중국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튬 거래는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해 톤을 피겨내는 면허 라이선스 투 프린트 머니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에 따르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석 비중을 2027년까지 80%로 높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석 관련해서는 중국이 타깃이라는 의견도 이 때문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중국 2위 국가에서 수산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캐나다 및 호주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로부터 리튬 25만 톤을 공급받는 업무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미국 커파스 미네랄과도 리튬 공급 MOU를 체결했죠. 이런 상황에 한국에서 보도된 뉴스는 중국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리튬 플러스가 금산군의 수산화 리튬 제1공장 준공식을 가진 것입니다. 올 3월에는 핵심 장비인 50톤 규모의 특수제작 반응기 10기를 입고하기도 했습니다. 총 5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3,60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내 유일, 세계 8번째로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세운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순도 99.99% 수산화 리튬을 본격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해 제품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리틀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 연간 약 4천억 원의 매출과 1,20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2공장 건설도 본격 추진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5만 톤 규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선도업체 수준과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간평 리틀이 연 7만 톤, 미국 기업 알버말이 37,500톤, 칠레 SQM이 연 2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는 장기적으로 연산 30만 톤을 생산해 글로벌 1위가 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는 저극 탄산 리틀을 초고순도 수산화 리틀로 변환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에서 활용도가 낮은 탄산 리튬 290톤을 대여했으며 이를 수산화 리틀로 정제한 뒤 국내 3대 배터리사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리틀, 망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희소금속 구종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도 보유조였으나 그동안 정제 기술 미비로 활용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 플러스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대여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제1공장 초기 생산을 위한 원재료는 모두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회사는 화학물질 제조 수입 관련 3대 인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력은 코스닥 상장사 EV 첩탄소재도 알아봐 지난 7월 50억 투자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곧바로 50톤 규모의 탄산리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주목한 내용은 리튬 플러스의 생산 방식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리튬 정제 공장은 다량의 황산이 사용되고 전기와 인력 소요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 플러스는 유기역매를 사용하지 않아 오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촉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공정 단순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틀 플러스는 100여 건의 특허를 냈던 전용 대표가 지난해 6월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와 포스코에서 리튬 연구 관련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악하는 부분은 지난달 말 해당 관련 회사가 여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마저 중국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리틀 플러스의 지주회사인 리듬인사이트가 추진한 일입니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중국 등 10여 개 국가의 특허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많은 여포에서의 리튬 추출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국 등 전 세계에 수많은 어포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틀인사이트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추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튬은 자연 증발 방식으로 추출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넓은 면적의 엽전이 필요하고 순도 높은 리튬을 얻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에서 1개월에서 최소 8시간 이내에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30-40%에 불과하던 리튬 해수율 또한 80%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틀인사이트는 여포에서 추출한 리틀으로 탄산 리튬을 제조하는 방법 또한 최근 국내와 중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탄산 리틀은 리튬 플러스 공장에서 수산화 리틀로 변환이 가능하게 전기차용 리틀에 대한 밸류 체인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리틀 플러스와 깊은 관계가 있는 포스코 또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아르헨티나 엽술 리를 상용화 2단계 투자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탄산 리튬을 생산한 뒤 국내로 운반해 수산화 리틀로 상용화하려는 계획도 이런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아르헨티나 여포의 탄산 리튬 공장을 착공하며 수산화리를 가공 공장은 내년 상반기 국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화 리튬은 연산 2만 5천 톤으로 전기차에 약 60만 대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향후 10만 톤으로 늘리기 위한 3, 4단계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그룹은 2018년 아르헨티나 어모를 인수한 후 추정치의 6배인 1천만 톤 이상의 리틀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채굴 가능성과 수유통을 고려해도 최소 280만 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리튬 호수 가치는 현재 25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도 적극적으로 포스코에 접촉해온 상황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포스코 측에 미국 인플레이션 답축법 파고를 갖춘 업자며 포괄적 업무 협약을 제안해 진행되기도 했으나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국제신용평가사 평가에서 캐트를 능가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은 같았지만 전망에서 한 단계 높은 포지티브 긍정등을 받은 것입니다. SP에 따르면 축적된 기원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향후 2-3년간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가축법 발효로 캐틀의 미국 비즈니스 기회가 제한된 적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캐틀이 34%인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14%로 유의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소재 경쟁력 향상으로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리틀 가격이 급등하면서 LFP 배터리에 비상이 걸린 것도 한국의 호재입니다.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LFP 리듬 인산절 배터리는 한국 NCM 니켈 망간, 코발트 배터리보다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리틀이 더 많이 사용되기에 가격 차이가 크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리듬 플러스와 포스코의 친환경적 정제는 전 세계 소비자를 한국으로 몰려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더욱 높여 중국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랍니다.